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깊은 사색과 묘한 매력을 지닌 이야기, 안톤 체호프의 작품 검은 수도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한 장의 풍경화를 바라보듯 이 이야기에 천천히 스며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이 바실리치 코브리는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지만 몸과 신경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는 의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어느 날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한 의사 친구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친구는 봄과 여름을 시골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마침 타냐 페소츠키에게서 긴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리소브카로 와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고 코브리는 그곳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우선 4월에는 자신의 고향집인 코브린카로 가서 3주 동안 혼자 지냈다. 그러고 나서 길이 다져지자 마차를 타고 옛 후견인이자 러시아 전역에서 이름난 원예가인 페소츠키를 찾아 길을 나섰다. 코브린카에서 보리소브카까지는 약 80km 남짓한 거리였다. 5월의 부드러운 흙길을 스프링이 달린 편안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즐거움이었다. 페소츠키의 집은 웅장한 기둥과 사자 조각이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는데 벽의 회칠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현관에는 연미복을 입은 하인이 서 있었다. 제피시도는 엄숙한 영국식 정원이 거의 1km 가량 강가까지 뻗어 있었고 그 끝은 가파른 점토 절벽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뿌리가 발톱처럼 드러난 소나무가 서 있었고 아래쪽 강물은 차갑게 빛나며 반짝였다. 그곳을 거닐면 누구나 시를 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법했다. 그러나 집 근처에 안뜰과 과수원 그리고 묘목장까지 이어지는 약 36헥타르의 땅은 날씨가 굳을 때도 활기와 생명력이 넘쳤다. 거기에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 동백이 있었고 눈부신 흰색에서 그을린 듯한 검정까지 온갖 빛깔을 가진 튤립들이 피어 있었다. 코브리는 그 어디서도 페소츠키의 정원만큼 풍성한 꽃을 본 적이 없었다. 아직 봄 초입이라 꽃밭의 진정한 절정은 온실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가로수길과 꽃밭, 곳곳에 피어난 꽃만으로도 마치 연한 빛깔의 왕국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이른 아침 이슬이 꽃층마다 반짝일 때는 더욱 그랬다. 어린 시절 코브린에게 마치 동화 속 세상을 보여주던 정원의 장식구역, 즉 페소츠키가 쓸데없는 장식이라 부르며 업신여기던 곳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온갖 기묘하고 정교한 인공미가 가득했다. 배나무는 뾰족하게 솟은 포플러 모양으로, 참나무와 보리수는 둥근 공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사과나무는 우산처럼, 자두나무는 아치와 왕관, 촛대 모양으로 잘려 있었고 심지어는 1860이라는 숫자 형태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페소츠키가 원예를 시작한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곱게 뻗은 줄기가 야자수 같은 아름답고 우아한 나무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구스벨이나 커런트 나무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원에 진정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손수레와 삽, 물뿌리개를 든 사람들이 나무와 덤불, 가로수길과 꽃밭 사이를 개미처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코브린이 페소츠키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다. 그는 타냐와 그녀의 아버지 예고르 세묘니치를 심한 근심 속에서 만났다. 별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과 온도계는 새벽에 서리가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고 정원사 이반 카를로비치는 마침 도시로 가버려 믿을 사람이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내일 새벽에 서리 얘기만 했다. 결국 타냐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원을 돌며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예고르 세뮤니치는 새벽 3시나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코브리는 저녁 내내 타냐와 함께 앉아있다가 자정을 넘긴 뒤 그녀와 함께 정원으로 나왔다. 바람이 차가웠고 정원에는 이미 짙은 연기가 풍겨나고 있었다. 상업용 정원이라 불리며 예고르 세뮤니치에게 몇천 루블의 순이익을 안겨주는 큰 과수원에서는 거무스름하고 매캐한 연기가 땅 위로 스멀거리며 나무를 감싸고 있었다. 그 연기가 바로 그 수천 루블의 수익을 서리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다. 과수원은 마치 체스판처럼 바둑판식으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모든 나무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 마치 병사들의 대열처럼 보였다. 이러한 엄격하고 규칙적인 배치와 나무들이 똑같은 형태를 한 탓에 오히려 단조롭고 심지어 음울한 느낌을 주었다. 코브린과 타냐는 말은 풀과 거름, 각종 쓰레기를 태운 불이 여기저기서 연기를 피워내는 줄 사이를 걸었고 가끔씩 연기 속을 그림자처럼 오가는 인부들과 마주쳤다. 꽃이 핀 나무는 체리와 자두, 그리고 몇몇 사과, 품종뿐이었지만 정원 전체가 연기에 잠겨 있었다. 묘목장 근처에 이르러서야 코브리는 숨을 쉴만했다. 어릴 때부터 이 연기 때문에 재채기를 하곤 했지. 코브린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연기가 어떻게 서리를 막는 건지 모르겠어. 구름이 없을 때는 연기가 대신 구름 역할을 해요. 타냐가 대답했다. 구름이 왜 필요한데? 날이 흐리고 구름이 끼면 서리가 내리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 코브리는 웃으며 타냐의 팔을 잡았다. 서리로 인해 차갑게 굳은 그녀의 진지한 얼굴, 섬세하게 그려진 검은 눈썹,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털이 선깃, 이슬 때문에 치맛자락을 걷어올린 가늘고 우아한 몸매가 그를 자극했다. 세상에, 정말 많이 자랐구나. 코브린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떠난 게 벌써 5년 전이잖아. 그땐 너 아직 어린애였지. 키만 크고 마른 다리에 머리는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너를 내가 외가리라고 놀리곤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그래, 벌써 5년이야. 타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안드류샤, 솔직히 말해줘.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랑 있으면 낯설지 않아? 아니, 왜 내가 이런 걸 묻지? 넌 이제 어른이고 너만의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랑 멀어지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안드류샤, 그래도 우리를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해.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물론이지, 타냐. 정말이지? 명예를 걸고? 그래,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오늘 저녁에 네 사진이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놀랐지? 우리 아버지는 널 정말 아끼셔. 가끔은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널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우신 거야. 넌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스스로 멋진 길을 걸어왔잖아. 아버지는 그게 자신이 널 길러낸 덕분이라고 믿으셔. 난 그 생각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두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기와 나무 꼭대기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증거였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네.
게다가 춥기도 하고. 타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와줘서 고마워, 안드류샤. 우리 주변엔 재미없는 사람들 뿐이거든. 게다가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 우리에겐 그저 정원, 또 정원뿐이야. 규격수, 반규격수. 그녀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포르트, 레넷, 보로빈카. 저 붙인 나무들. 우리의 모든 삶이 정원에 묶여 있어. 꿈속에서도 사과와 배만 생각한다니까. 물론 그것도 좋고 유용한 일이지만 가끔은 다른 변화가 그리워. 예전에 네가 여름방학 때나 그냥 놀러 올 때면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고 생기가 돌았던 기억이 나. 샹들리에와 가구 덮개를 걷어낸 것처럼 집안이 한결 밝아졌어. 그땐 내가 어린애였지만 그 느낌만은 확실히 알았지. 타냐는 오랫동안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코브린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여름이 지나면서 이 여리고 수다스러운 아이에게 정이 들고 혹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생각에 그는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스워졌다. 그는 타냐의 진지한 얼굴에 몸을 숙이며 나지막하게 흥얼거렸다. 오네긴 숨기지 않겠어. 나는 타티아나를 미치도록 사랑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예고르 세면이치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코브리는 전혀 졸리지 않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예고르 세면이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몸집이 큰 사람이었는데 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걸어 코브린이 뒤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늘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며 단 1분만 늦어도 모든 일이 망가질 것 같은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게 말이야, 동생. 그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지금 이렇게 땅바닥 표면에는 서리가 내려 있잖아. 그런데 온도계를 막대기에 매달아 땅에서 4미터쯤 올려보면 거긴 또 따뜻해. 이게 왜 그런 줄 아나? 정말 모르겠는데요. 코브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법이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자네 아직도 철학을 주로 공부하나? 네, 지금은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철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겹진 않나? 아니요. 오히려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예요. 그래, 하느님이 자네를 축복해 주시길. 예고르 세면이치는 회색 구레나룻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축복이 있기를. 자네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기쁘네. 기쁘다, 내 아들아. 그런데 갑자기 그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고 연기 속으로 달려가며 순식간에 나무들 뒤로 사라졌다. 누가 이 말이랑 사과나무를 묶어놨어? 코브리는 그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이 천하의 못된 놈이 감히 사과나무에다 말을 묶었단 말이냐? 이런 다 망쳤잖아. 전부 망가졌어.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놨다고. 과수원이 끝장이야. 과수원이 다 망했어, 하느님. 코브린에게 돌아온 예고르 세면이치의 얼굴은 지쳐서 초췌했고 깊이 상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놈의 인간들을 어쩌면 좋나. 그는 손을 번쩍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테카놈이 한밤중에 걸음을 나르다가 그만 사과나무에 말을 묶어놨다지 뭐야. 그놈이 고삐를 돌돌 감아서 세 군데나 껍질이 벗겨졌어. 이게
말이 돼? 내가 뭐라 하니까 그놈은 그냥 말뚝처럼 서서 눈만 껌뻑대고 있어. 저런 놈은 교수형을 시켜도 모자라. 이내 조금 진정된 그는 코브린을 껴안으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래, 하느님이 자네를 축복해 주시길, 축복해 주시길. 그는 중얼거렸다. 자네가 와서 정말 기쁘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 고맙네. 그는 여전히 빠른 걸음과 분주한 표정으로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옛날 자신의 보호자였던 코브린에게 온실과 유리온실, 덮개를 씌운 정원, 그리고 우리 시대의 경이라고 부르는 2개의 양봉장을 보여주었다. 함께 걸어다니는 동안 해가 떠올라 정원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웠다. 공기가 따뜻해졌다. 코브린은 환하고 밝은 하루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고 이제 겨우 5월 초라는 사실, 앞으로 긴 여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어린 시절 이 정원을 뛰놀던 때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젊고 환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그는 노인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둘 다 감격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도자기 찻잔에 크림을 넣은 차를 마시며 우유와 달걀로 만든 든든한 크랜들 과자를 함께 먹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마저 코브린에게는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현재의 즐거움과 과거의 추억이 한데 섞이며 그의 가슴은 뭉클해졌지만 그 속에서 그는 행복했다. 코브린은 타냐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산책을 다녀왔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일에 몰두했다. 그는 열심히 책을 읽으며 메모를 남기고 가끔씩 창밖에 열린 풍경이나 식탁 위에 노인 잇을 맺힌 신선한 꽃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럴 때마다 그의 온몸의 혈관이 기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설레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시골에서도 코브린의 삶은 도시에서처럼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며 이탈리아어를 공부했다. 산책을 하면서도 곧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워했다. 잠은 너무 적게 자서 모두가 놀랄 정도였다. 낮에 실수로 1~2시간 눈을 붙이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한 다음 날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쾌활하고 원기왕성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포도주를 마시며 값비싼 시가를 피웠다. 거의 매일 이웃 집안의 아가씨들이 찾아와 타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가끔은 바이올린을 잘 켜는 젊은 이웃 청년도 합류했다. 코브린은 음악과 노래를 열정적으로 들었지만 그 감정의 소모로 지쳐 눈이 스르르 감기고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신 뒤 그는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거실에서는 타냐가 소프라노, 아가씨들 중 한 명이 콘트랄토, 그리고 젊은 남자가 바이올린을 맡아 브라가의 잘 알려진 세레나데를 연습하고 있었다. 코브린은 가사를 들으며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책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듣자 그 의미가 전해졌다. 상상에 사로잡힌 한 소녀가 어느 날 밤 정원에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하늘로 되돌아가는 거룩한 화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다. 코브린의 눈꺼풀이 다시 무겁게 감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친 몸으로 거실과 식당을 오가며 천천히 걸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타냐의 팔을 붙잡고 함께 발코니로 나갔다. 오늘 하루 종일 한 전설이 계속 떠올랐어. 코브린이 말했다.
어디선가 읽었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묘하고 조금은 기괴한 전설이야. 우선 내용부터가 좀 흐릿하고 모호해. 1000년 전쯤 검은 옷을 입은 한 수도사가 시리아나 아라비아 어딘가 사막을 방황하고 있었대. 그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떤 어부가 또 다른 검은 수도사를 봤는데 그가 호수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 두 번째 수도사는 신기루였지. 그런데 이 전설은 광학의 법칙 따윈 무시해버리고 이야기가 이어져. 그 신기루로부터 또 다른 신기루가 생겨나고 다시 그 다음 또 다른 신기루가 나타나 마치 검은 수도사의 형상이 대기층 하나하나를 거쳐 끝없이 복제되듯 계속 이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느 때는 아프리카에서, 어느 때는 스페인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혹은 북쪽 먼 곳에서 목격되었다고 하지. 그러다가 결국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 지금은 온 우주를 떠돌며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어떤 조건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해. 어쩌면 지금도 화성이나 남십자성이 어느 별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전설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도사가 사막을 걸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신기루가 다시 지구 대기로 돌아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1000년이 거의 다 되었대. 전설에 따르면 검은 수도사가 오늘이나 내일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이상한 신기루네. 타냐가 말했다. 그녀는 그 전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신기한 건 코브린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도무지 이 전설을 어디서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어디서 읽은 걸까? 누구에게 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꿈에서 검은 수도사를 본 걸까?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이 전설은 참 흥미로워.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타냐가 다시 손님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두고 그는 집 밖으로 나와 꽃밭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물을 갖춘 꽃들은 촉촉하고 자극적인 향기를 뿜어냈다. 집 안에서는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사람 목소리처럼 울렸다. 코브리는 그 전설을 어디서 읽거나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공원 쪽으로 향하다가 무심코 강가까지 내려갔다. 가파른 강둑을 따라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 드러난 나무 뿌리 사이로 내려가면서 물새들을 놀라게 하고 오리 2마리를 날려버렸다. 저무는 해의 마지막 빗줄기가 어두운 소나무 사이로 여기저기 스며들고 있었지만 강이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코브리는 좁은 다리를 건너 맞은편으로 갔다. 그 앞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어린 호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인가도 사람 그림자도 없었고 마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 방금 해가 사라진 저편, 저녁노래 불빛이 광활하게 타오르는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 이어질 것만 같았다. 이 얼마나 탁 트이고 자유롭고 고요한가. 코브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숨어서 기다리며 내가 그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만 같아. 그때 호밀밭 위로 물결처럼 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한 줄기 저녁바람이 그의 벗은 머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잠시 후 더 강한 바람이 불어 호밀밭이 바스락거리며 뒤흔들리고 그의 뒤쪽에서는 소나무에서 올려나오는 텅 빈 웅성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코브리는 놀라 멈춰 섰다. 지평선 쪽에서 마치 회오리 바람이나 물기둥처럼
커다란 검은 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의 윤곽은 흐릿했지만 처음부터 그 기둥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곧장 코브린을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작아지고 형태가 뚜렷해졌다. 코브린은 황급히 길을 비키기 위해 호밀밭 안으로 몸을 옮겼다. 간신히 제때 피할 수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회색 머리에 검은 눈썹을 가진 수도사가 두 팔을 가슴 위로 교차시킨 채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맨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20걸음쯤 앞서서 수도사는 뒤를 돌아보며 코브린을 향해 장난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얼마나 창백하고 끔찍할 만큼 하얗고 마른 얼굴이었던가. 수도사는 다시 커지며 강을 건너더니 점토 절벽과 소나무에 소리 없이 부딪히듯 스며들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봐라. 전설에 정말 무언가 진실이 있는 게 아닐까. 코브린이 중얼거렸다. 그는 그 기묘한 환영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단지 수도사의 검은 옷뿐 아니라 얼굴과 눈빛까지 또렷하게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사실이 기쁘고 흥분되었을 뿐이다. 마음이 들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원과 공원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오직 그만이 그 수도사를 본 것이다. 그는 타냐와 예고르 세면이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들이 틀림없이 그것을 헛소리나 열병의 망상으로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자 겁이 나서 입을 다물기로 했다. 코브린은 큰 소리로 웃고 노래하며 마주르카를 춤추었다. 그는 한껏 들뜬 기분이었고 손님들과 타냐는 그의 눈빛과 표정이 빛나고 영감에 차서 전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이 돌아가자 코브린은 자기 방으로 가서 소파에 누웠다. 그는 수도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잠시 뒤 타냐가 들어왔다. 여기 안드류샤. 아버지가 쓴 글들을 읽어봐. 그녀는 팸플릿과 교정지를 묶은 뭉치를 내밀었다. 정말 훌륭한 글이야. 아버지 글솜씨가 아주 대단하거든. 대단하다니. 과찬이야. 예고르 세면이치가 타냐를 따라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 제발 저 말은 듣지 마. 읽지 않아도 돼. 하지만 잠이 안 온다면 읽는 것도 괜찮겠지. 졸음이 솔솔 올 테니까. 아니야. 정말 멋진 글이야. 타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드류샤, 꼭 읽어보고 아버지가 글을 더 자주 쓰도록 설득해줘. 아버지는 원희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를 한 권쯤 쓸 수 있는 분이야. 예고르 세면이치는 억지 웃음을 짓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고는 글을 쓰니가 흔히 하는 변명 같은 말을 더듬거리며 꺼냈다. 결국 조금씩 마음이 풀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고시의 글과 이 러시아 논문들부터 읽게. 그는 손을 떨며 팸플릿을 뒤적였다. 이걸 먼저 알아야 내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따분한 글이지. 게다가 이만 잘 시간이 아닌가 싶네. 타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예고르 세면이치는 코브린 옆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아들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다. 이게 현실이란다. 내 사랑하는 강의자 양반.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전시회에 참여하고 메달도 받는다.
펫소츠키는 머리만큼 큰 사과를 키운다더라. 펫소츠키는 정원 덕분에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지. 요컨대 코채비는 부유하고 명성이 자자하다는 거지. 하지만 정작 스스로 묻게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정원은 물론 훌륭해. 하나의 모범이지.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러시아 농업과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큰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목적이 뭐란 말인가? 결과만 봐도 의미가 드러나지 않나요? 코브린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은 내가 죽으면 이 정원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지. 지금 네가 보는 이 상태를 단 한 달도 유지하지 못할 거야. 내가 없으면 성공의 비밀은 단순히 정원이 크다거나 인부가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알겠나? 어쩌면 나 자신보다 이 정원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 봐, 나는 모든 일을 직접 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젖붙이는 일도 내가 하고 가지치기도 내가 하고 심는 것도 내가 하지. 다 내가 직접 한다. 누가 도우려고 하면 질투가 나고 신경질을 내서 거칠게 말하곤 하지. 모든 비결은 바로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즉, 주인의 날카로운 눈, 주인의 손, 그리고 어디 잠시 나가 앉아 있어도 마음이 늘 정원에 있어 무언가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정원을 돌볼까? 누가 이 일을 할까? 정원사? 인부들? 그렇다고? 하지만 말이지, 내 친구, 정원의 가장 큰 적은 토끼도, 풍뎅이도, 서리도 아니야. 바로 외부 사람이야. 그럼 타냐는요? 코브린이 웃으며 물었다. 토끼보다 더 해로울 리는 없잖아요. 타냐는 이 일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 타냐는 이를 사랑하고 이해하지. 내가 죽은 뒤 정원이 타냐에게 넘어가고 그녀가 주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런 일 없게 하시길 바라지만 만약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고르 세면이치는 낮게 속삭이며 겁먹은 표정으로 코브린을 바라봤다. 바로 그거야.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정원은 생각할 틈이 없을 테니까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이거야. 타냐가 멀끔한 신사와 결혼하고 그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정원을 돈벌이로 돌리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 첫 해부터 정원은 완전히 엉망이 될 거야. 우리 일에서 여자는 정말 하느님의 채찍 같아. 예고르 세면이치는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 어쩌면 이건 내 이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타냐가 결혼하는 건 정말 원치 않아. 그게 두렵다네. 요즘 어떤 젊은 멋쟁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극적거리는 걸 보면 타냐가 그 자식과 결혼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놈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서. 나도 내가 참 괴팍하다는 걸 알고 있어. 예고르 세면이치는 흥분한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나는 자네를 정말 아끼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나는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도 돌려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는 생각은 견디질 못해 솔직하게 말하겠네. 내 딸을 자네에게 시집 보낸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네야. 자네는 똑똑하고 마음씨도 좋아서 내가 평생 가꿔온 이 정원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지.
만약 타냐와 자네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솔직히 빙빙 돌리지 않고 말하는 게 내 방식이지. 코브리는 웃었다. 예고르 세뮨니치는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더니 문간에 서서 말했다. 만약 타냐와 자네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를 훌륭한 원예가로 키울 거야.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뭐, 이건 그냥 허황된 꿈일 뿐이지. 잘 자게. 홀로 남은 코브리는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대고 글 묶음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혼작에 대하여, 두 번째는 신정원을 위한 토양 깊이 파기에 대한 제트씨의 비평에 대한 몇 마디, 세 번째는 휴면눈 접붙이기에 관한 추가 논의였고 그 밖의 글들도 비슷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문장들은 불안하고 끊어지듯 이어졌으며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고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러시아 안토노프 사과에 대한 글은 겉보기에 가장 평화롭고 객관적인 주제를 다루는 듯 했지만 예고르 세뮨니치는 그것을 다른 쪽의 말도 들어보자 라는 말로 시작해 현명한 이에게는 이 말로 충분하다라는 말로 끝맺었다. 그 사이에는 대학 강단 위에서 자연을 내려다보는 원예계 권위자들의 무지를 공격하거나 천박하고 아마추어스러운 사람들 덕분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고셰라는 인물을 비난하는 독한 표현들이 쏟아졌다. 이어서 요즘은 과일을 훔치고 가지를 꺾는 농민들을 매질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부적절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한탄이 덧붙여졌다.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건강한 일이건만 그 속에서도 다툼과 열정이 있구나. 코브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디에서나 어떤 분야에서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모양이야. 아마 당연한 일일 거야. 그는 예고르 세뮨니치의 글들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타냐를 떠올렸다. 작고 창백하며 너무 마른 탓에 어깨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지적이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종종 걸음으로 조금 바쁘게 걸었으며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좋아했고 사소한 말에도 손짓과 표정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냈다. 그녀 역시 극도로 예민한 성격이 분명했다. 코브리는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지만 곧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던져버렸다. 저녁에 마주르카를 추고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즐거운 흥분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지배하며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며 검은 수도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기묘하고 초자연적인 수도사가 오직 자신에게만 나타났다면 그것은 자신이 병들어 환영을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 이런 환영이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행복한 기분에 잠겼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유 모를 기쁨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것을 애써 억누르다가 다시 방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책 속의 생각들은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더욱 거대하고 끝을 알 수 없으며 압도적인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새벽 무렵이 되자 그는 마지못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 잠을 자야 했다. 예고르 세뮨니치가 정원으로 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코브리는 배를 눌러 하인에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라피트 포도주를 몇 잔 들이킨 뒤 머리까지 이불을 푹 덮고 누웠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그는 깊이 잠들었다. 예고르 세면이치와 타냐는 자주 다투며 서로에게 날선 말을 퍼붓곤 했다. 그날 아침에도 무언가로 말다툼을 했다. 타냐는 울음을 터뜨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점심도 차 시간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처음에 예고르 세면이치는 정의와 질서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듯 심술이 나고 엄숙한 표정으로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 곧 풀이 죽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정원을 축 처진 모습으로 거닐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느님, 하고 탄식하며 저녁 식사 때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다. 결국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그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타냐, 타냐. 그러자 문 안쪽에서 흐느낌에 잠긴 약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주인과 딸의 침울한 기운은 집안 전체로 번졌고 심지어 정원에서 일하는 인부들까지 그 영향을 받았다. 코브리는 흥미로운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또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함을 느꼈다. 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그는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무렵 그는 타냐의 방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글을 드렸다. 이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울음에 부풀고 여기저기 붉게 상기된 타냐의 얼굴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하지만 그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기나 해요? 타냐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울먹였다. 날 정말 못 견디게 괴롭혀요. 그녀는 손을 비틀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말도. 다만 굳이 인부들을 너무 많이 고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을 뿐이에요.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부르면 되잖아요. 알잖아요. 인부들이 벌써 일주일 내내 하는 일도 없이 놀고 있었잖아요. 난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한테 끔찍하고 모욕적인 말을 잔뜩 퍼부었어요. 도대체 왜요? 자. 코브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로 다퉜고 울었으니 이제 그만해요. 너무 오래 화내는 건 좋지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타냐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다. 들리는 건 욕설과 모욕뿐이에요. 그는 내가 집안일에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겠죠. 난 내일 집을 떠날 거예요. 전신주 전보기사라도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진정해요. 타냐. 울면 안 돼요. 제발. 당신 아버지나 당신이나 둘 다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자, 내가 화해시켜 줄게요. 코브리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타냐는 계속 울며 어깨를 떨고 손을 꼬집듯 비틀며 마치 큰 불행을 당한 듯 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안쓰러움을 느꼈다.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이 작은 여자는 하루 종일 어쩌면 평생토록 괴로워할 듯 했기 때문이다. 타냐를 달래며 코브리는 생각했다. 이 세상을 다 뒤져도 자신을 가족처럼 피부치처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뿐일 것이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자신이 만약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는 날까지 진정한 애정과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울며 떨고 있는 소녀의 예민한 신경이
자신의 지치고 예민한 신경과 자석처럼 서로 끌린다고 느꼈다. 건강하고 혈색 좋은 여자와는 사랑에 빠질 수 없었겠지만 창백하고 여리고 불행한 타냐는 그를 사로잡았다. 코브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침내 타냐는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이 집에서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토로하며 코브린에게 자신의 입장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다 조금씩 미소를 지으며 신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나쁜 성격을 주셨을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크게 웃으며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더니 방을 뛰어나갔다. 잠시 후 코브린이 정원으로 나가보니 예고르 세면이치와 타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란히 길을 걸으며 둘 다 배가 고픈 탓에 호밀빵에 소금을 찍어 먹고 있었다. 평화를 잘 이끌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코브린은 공원으로 나갔다. 정원의 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차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다. 저녁의 그늘이 정원에 내려앉아 어렴풋이 바이올린과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다시금 그에게 검은 수도사를 떠올리게 했다. 지금 그 광학적 허상은 어느 땅 혹은 어느 별 위를 떠돌고 있을까? 그 전설을 떠올리고 호밀밭에서 보았던 그 어두운 형상을 머릿속에 그린 순간 맞은편 소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벗겨져 있었으며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맨발인 모습은 마치 거지 같았다. 창백하고 죽음 같은 얼굴 위에 검은 눈썹이 더욱 또렷이 드러나 있었다. 그 거지 혹은 순례자는 고개를 은근히 끄덕이며 조용히 의자에 다가와 앉았고 코브리는 그가 검은 수도사임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코브리는 놀란 눈빛으로 수도사는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당신은 신기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전설과는 맞지 않잖아요. 코브린이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네. 수도사는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로 코브린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전설도 신기루도 나 역시도 모두 네가 흥분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야. 나는 허상이지. 그럼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코브린이 물었다.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수도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네 상상 속에 존재하고 네 상상도 자연의 일부이니 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셈이지. 당신의 얼굴은 아주 늙고 지혜로우며 표현력이 강렬해요. 정말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내 상상력이 이렇게나 뚜렷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열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나요? 그래, 너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소수 중 하나다. 너는 영원한 진리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지. 네가 품는 생각과 계획, 그리고 너의 놀라운 연구와 삶 전부가 하늘의 인장을 지니고 있어. 그것들은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것, 곧 영원한 것에 헌신되어 있지. 방금 영원한 진리라고 했죠. 하지만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진리가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과연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영원한 삶은 있다. 수도사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나요? 물론이다. 인간에게는 웅대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지상에 많을수록 그 미래는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더 높은 원리를 섬기고 깊이 이해하며 자유롭게 사는 너 같은 이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을 거다.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적 끝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 같은 이들이 수천 년을 앞당겨 인류를 영원한 진리의 왕국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너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가치다. 너는 하느님의 축복이 인간에게 구현된 존재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코브린이 물었다. 모든 삶의 목적과 같다. 그것은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진정한 기쁨은 지식 속에 있고 영원한 삶은 셀 수 없이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제공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코브린은 손을 비비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정말 기쁘구나.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본 것이 과연 실제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당신은 환영이고 환각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가요?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스스로 괴로워하나? 너는 너무 무리하고 지쳐서 병이 든 것뿐이다. 그건 곧 네가 어떤 생각과 이상을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는 뜻이고 머지않아 너는 그 생각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신이 내려준 고귀한 영혼들이 향하는 목표다.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안다면 내 생각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천재라 불리며 모든 이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환영을 보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 학자들은 이제 천재성과 관계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지 않나? 내 친구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무리일 뿐이다. 요즘의 신경쇠약이나 피로, 퇴화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건 삶의 목적을 그저 현재에만 두는 사람들, 즉 평범한 무리들이다. 로마인들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죠.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고양된 정신, 열정, 황홀경 이런 것들은 예언자나 시인, 어떤 신념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평범한 인간과 구별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 즉 육체적 건강과는 상반된다. 다시 말하지만 네가 건강하고 평범해지고 싶다면 평범한 무리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자주 떠오르는 생각과 똑같다는 게 이상하군요. 코브린이 말했다. 마치 내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다 보고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얘기는 그만두죠. 당신이 말한 영원한 진리란 도대체 뭡니까? 수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코브린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수도사의 얼굴은 흐릿해져 알아볼 수 없었다. 이내 수도사의 머리와 팔이 사라지고 몸은 의자와 저녁 어스름 속에 녹아들더니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환영은 끝났군. 코브린이 중얼거리며 웃었다. 아쉽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수도사가 그에게 한 말은 허영심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존재 전부를 깊이 울렸다.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로서 영원한 진리를 섬기고 인류를 하느님의 왕국에 수천 년이나 빨리 들어서게 만들 수 있는 이들 중 한 명으로 서 있다는 것. 그 말은 곧 인류를 수천 년 동안의 불필요한 투쟁과 죄악,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며
청춘과 힘, 건강까지 모든 것을 그 사상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었다.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운명인가.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순결하고 절제된, 부지런했던 삶. 자신이 배운 것과 남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며 수도사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때 공원 쪽에서 타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이 맺히고 황홀한 빛을 띤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안드류샤, 당신 참 이상해요. 기뻐서 그래, 타냐. 코브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니, 기쁜 걸 넘어서 행복해. 타냐, 사랑스러운 타냐, 너는 정말 특별하고 멋진 존재야. 타냐, 너무 기쁘다. 정말 기뻐. 그는 그녀의 두 손에 뜨겁게 입을 맞추며 계속 말했다. 나는 방금 아주 높고 경이롭고 이 세상 것이 아닌 순간을 지나왔어. 하지만 그걸 다 말하면 네가 날 미쳤다고 할 테니 말하지 않겠어. 이제 너 얘기를 하자. 사랑스러운 타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게 내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어. 하루에도 10번 너를 보고 너와 마주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 집으로 돌아가면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유, 타냐가 웃으며 말했다. 이틀이면 우리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당신은 대단한 분이니까요. 아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타냐. 응? 나와 함께 가줄래? 내 사람이 되어줄래? 이런. 타냐는 다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고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타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빠른 걸음으로 집이 아닌 공원 깊숙이 걸어갔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녀는 절망적으로 손을 비틀며 중얼거렸다. 코브리는 그녀를 따라가며 여전히 환한 미소와 열정에 찬 얼굴로 말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할 사랑이 필요해. 그 사랑은 너밖에 줄 수 없어. 타냐.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타냐는 감정에 압도되어 몸을 움츠리고 어깨를 잔뜩 모으며 마치 순식간에 10살이나 늙어 보였다. 그러나 코브리는 그녀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그 감격을 숨기지 않고 외쳤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코브린에게서 사랑이 싹트고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예고르 세묘니치는 격한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한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은 붓고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급히 마차를 부르더니 어딘가로 달려가 버렸다. 타냐는 그가 채찍질로 말을 몰아세우는 모습과 모자를 귀까지 내려쓰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감정을 짐작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다. 온실 안에서는 복숭아와 자두가 이미 익어가고 있었고 이 연약하고 손상되기 쉬운 과일들을 모스크바로 포장해 보내는 일에는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했다. 여름이 너무 덥고 가물어 나무마다 물을 줘야 했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었다.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 인부들은 물론 예고르 세묘니치와 타냐까지 손가락으로 벌레를 짓눌러 죽였는데 코브린에게 그것은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가을 과일과 묘목 주문을 미리 받아야 했고
수많은 편지 왕래가 이어졌다. 게다가 가장 바쁜 시기라 정원의 인부 절반 이상이 들판의 일손으로 빠져버렸다. 햇볕에 그을리고 지쳐 짜증이 난 예고르 세면이치는 들판과 정원을 정신없이 오가며 몸이 산산이 부서지겠다. 차라리 총으로 머리를 쏴버리고 싶다라며 소리쳤다. 그러는 가운데 타냐의 혼수를 준비하는 소동이 더해졌다. 페소츠키 집안은 혼수 준비를 꽤 중요하게 여겼다. 가위질 소리, 재봉틀의 요란한 움직임, 다리미의 뜨거운 냄새,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드레스 메이커의 변덕에 모두의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게다가 불운하게도 거의 매일 손님들이 찾아와 대접을 하고 식사를 차리고 심지어 하룻밤 물개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고된 일들도 사랑과 행복에 사로잡힌 타냐에게는 마치 안개 속의 일처럼 희미하고 실감나지 않았다. 타냐는 마치 사랑과 행복이 불시에 자신을 덮친 것처럼 느꼈다. 사실 그녀는 14살 때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코브린이 언젠가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치 구름 위로 날아가 하느님께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8월이 오면 집을 떠나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유도 없이 자신이 하찮고 코브린 같은 위대한 남자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몇 시간이고 서럽게 울었다. 손님들이 왔을 때는 코브린이 유난히 잘생겨 보이고 모든 여자가 그를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마치 세상을 정복한 듯한 자부심과 황홀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코브린이 다른 아가씨에게 가볍게 웃어주기만 해도 질투에 몸이 떨리고 방으로 물러나 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새로운 감정들은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계적으로 도우면서 복숭아나 벌레, 인부들이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조차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다. 예고르 세면이치도 타냐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렸고 늘 바쁘고 신경질적이었으며 쉽게 화를 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치 주문에 걸린 듯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듯했다. 하나는 진짜 예고르 세면이치로 정원사 이반 카를로비치에게서 무슨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 분노로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하는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짜가 아닌 예고르 세면이치로 마치 술에 취한 듯 대화 도중에도 말을 멈추고는 정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중얼거리곤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피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지. 고결하고 지적이었어. 그 맑고 진실된 얼굴은 마치 천사 같았어. 그림을 잘 그렸고 시를 썼으며 5개의 외국어를 하고 노래도 불렀지. 불쌍한 사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하느님의 품에 평안히 쉬길 바라. 이 가짜 예고르 세면이치는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가 어릴 적 내 집에서 자라날 때도 똑같이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었어. 순수하고 맑았지. 말투나 몸짓 하나하나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어. 그리고 그의 지능, 우리는 늘 그의 총명함에 놀랐지. 석사학위를 받은 것도 그냥 된 일이 아니야. 절대 아니지. 조금만 더 두고 봐. 이반 카를로비치. 10년 뒤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그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을 거야. 그러다가 진짜 예고르 세뮤니치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면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고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다. 이 망할 것들 다 망쳐놨어. 전부 다 망쳤다고. 정원은 끝장이야. 다 망했어. 한편 코브리는 전과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집안의 이런 소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사랑이 그의 열정을 더욱 불태웠다. 타냐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행복과 승리감에 차서 방으로 돌아와 타냐에게 방금 전사랑을 고백하며 입을 맞췄던 그 열정 그대로 책이나 원고를 집어들었다. 검은 수도사가 말한 하느님이 선택한 자, 영원한 진리, 인류의 찬란한 미래 같은 이야기는 그의 일에 특별하고도 비범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가슴에 자부심과 스스로가 높은 존재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이나 집안에서 검은 수도사를 만나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했다. 그는 이제 그러한 환영이야말로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사상을 섬기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수도사가 나타나 식당 창가에 앉았다. 코브리는 크게 기뻐하며 영리하게 예고르 세뮤니치와 타냐에게 수도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은 이야기를 들으며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고 예고르 세뮤니치와 타냐도 그 대화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코브린이 사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새 성모 승천 축일의 금식 기간이 다가왔고 그 직후 결혼식이 열렸다. 예고르 세뮤니치의 강한 바람에 따라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다시 말해 이틀 낮과 이틀 밤 동안 끝없이 이어진 잔치였다. 음식과 술에 3,000 루블이 넘게 쓰였지만 허름한 고용 악단의 음악, 시끄러운 건배사,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북적거림과 소란으로 인해 모스크바에서 공수한 값비싼 술과 진기한 요리들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긴 겨울밤, 코브리는 침대에 누워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가엾은 타냐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해 저녁마다 두통에 시달렸고 이미 오래전 잠들어 뒤척이며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다. 코브리는 불을 끄고 잠을 청했지만 방이 너무 덥게 느껴지고 타냐가 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4시 반이 되자 다시 촛불을 켰고 그때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검은 수도사를 보았다. 안녕하오. 수도사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명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소. 코브린이 대답했다. 방금 읽은 프랑스 소설에 젊은 학자가 나오는데 명성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시름에 잠겨 시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난 그런 불안은 이해할 수가 없소. 그건 그대가 현명하기 때문이요. 그대는 명성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소? 마치 더는 흥미없는 장난감처럼 말이요. 맞아요. 사실이요. 명성이라는 건 더 이상 그대를 유혹하지 않소. 그저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고 시간이 흘러 그 이름과 금박이 함께 닳아 없어지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게다가 다행스러운 건 그대 같은 이들이 너무 많아
인류의 빈약한 기억력으로는 다 기억할 수도 없지 않소. 그렇소. 코브린이 동의했다. 게다가 왜 굳이 기억되어야 한단 말이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행복에 대해 말해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이오? 시계가 새벽 5시를 칠 무렵 코브린은 침대에 앉아 두 발을 카펫에 들이운 채 수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두려워져서 신들을 달래기 위해 가장 아끼는 반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오. 그대도 알지 않소? 나 역시 폴리크라테스처럼 내 행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안의 기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기쁨이 내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고 있소. 슬픔이나 고통, 지루함이 무엇인지 잊었소. 이렇게 잠도 못 자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소. 정말로 나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소. 그런데 왜 그렇지? 수도사가 놀란 듯 물었다. 기쁨이 초자연적인 감정이기라도 한가? 기쁨이야말로 인간의 본래 상태가 아니겠나? 인간이 지적 도덕적으로 더 높이 발달하고 더 자립적일수록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네.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들도 슬픔보다 기쁨에 더 가까웠다네.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일세. 하지만 신들이 갑자기 노한다면 어쩌지? 코브린은 농담조로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내게서 평안함을 빼앗고 추위와 굶주림을 준다면 그건 내 입맛에 맞지 않을 텐데. 그때 타냐가 깨어났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놀람과 공포에 휩싸였다. 코브린이 안라그자 쪽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웃고 손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웃음 또한 섬뜩하게 들렸다. 안드류샤,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코브린이 수도사에게 내민 손을 움켜쥐며 물었다. 안드류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아, 누구라니? 코브린은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야, 저기 앉아있는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검은 수도사를 가리켰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드류샤, 당신 아픈 거예요. 타냐는 남편을 꼭 껴안으며 마치 그를 환영으로부터 지키듯 그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당신 아픈 거예요. 그녀는 온몸을 떨며 흐느꼈다. 내 사랑, 소중한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한동안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의 정신이 어딘가 흐려진 것 같았다고. 당신은 아픈 거예요, 안드류샤. 그녀의 떨림은 코브린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안라그자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며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타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는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 이제는 인정해야겠어.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눈치채셨어요. 타냐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 중얼거리고 웃음도 어딘가 이상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잖아요. 아, 하느님,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하지만 안드류샤, 겁먹지 말아요. 제발 겁먹지 마요. 타냐도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제야 코브린은 타냐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검은 수도사와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들 둘은
왜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타냐가 앞서고 코브린이 뒤를 따랐다. 식당에는 예고르 세면이치가 촛불을 들고 가운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타냐의 흐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겁먹지 말아요, 안드류샤. 타냐는 마치 열병에 걸린 듯 몸을 떨며 말했다. 겁먹지 말아요. 아버지, 곧 괜찮아질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코브리는 너무 심하게 동요한 나머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장인에게 농담처럼 축하해주세요.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아침 9시가 되자 그들은 코브린에게 재킷과 모피 코트를 입히고 숄로 몸을 감싼 뒤 마차를 타고 의사에게 데려갔다. 여름이 다시 찾아왔다. 의사는 그들이 시골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코브린은 이제 회복되었고 검은 수도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체력을 회복하는 일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장인 집에 머물며 우유를 많이 마셨고 하루 24시간 중 고작 2시간만 일을 했으며 담배도 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일리아 축일 전날 저녁 집안에서 예배가 열렸다. 부제가 사제에게 향로를 건넬 때 오래된 넓은 방 안은 마치 묘지처럼 무거운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코브리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정원을 거닐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원을 한 바퀴 돌아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공원을 걷고 강가에 도착해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자신을 젊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게 맞아주던 거친 뿌리의 소나무들은 이제 속삭임 하나 없이 묵묵히 서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의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아름답게 흘러내리던 긴 머리칼도 사라졌다. 걸음걸이는 느려졌고 얼굴은 지난 여름보다 불어났으며 창백했다. 코브리는 좁은 다리를 건너 강 건너편으로 갔다. 작년에는 호밀밭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귀리가 수확되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는 이미 져버렸고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날 바람이 강할 것이라는 징조였다. 주변은 고요했다. 코브리는 작년에 검은 수도사가 처음 나타났던 방향을 바라보며 20분 동안 서 있었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무기력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배가 끝나 있었다. 예고르 세메니치와 타냐가 현관 계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브린을 보고 곧 말을 멈췄고 코브린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직감했다. 이제 우유 마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타냐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코브린은 계단 맨 아래쪽에 앉으며 말했다. 너나 마셔. 나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 타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가 약간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걸. 그래. 참 몸에 좋지. 코브리는 비웃듯 웃었다. 축하해줘요. 금요일 이후로 겨우 1파운드가 늘었으니까.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꽉 누르며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왜 나를 치료한 거요? 부름제, 한가한 나날, 뜨거운 목욕, 매번 먹을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그 비겁하고 소심한 태도, 이 모든 게 결국 날 바보로 만들 거야. 내가 예전엔 미쳤었지.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활기차고 자신감 있었고 심지어 행복했어. 그땐 재미있고 독창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멀쩡해졌다지만 멍청하고 평범해져 버렸지. 나는 그저 흔한 인간일 뿐이야. 삶이 지겹다. 아, 당신들은 나를 너무 잔혹하게 만들었어. 내가 환영을 본다 한들 그게 누구한테 해를 끼쳤나? 말해봐. 누구한테 피해가 있었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고르 세면이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듣기 괴롭구나. 그럼 듣지 마시오. 요즘 코브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예고르 세면이치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해졌다. 그는 장인에게 무뚝뚝하고 차갑게, 때로는 무례하게 대답했고 그를 바라볼 때면 비웃음과 증오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예고르 세면이치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황스러워하며 헛기침을 했다. 왜 그들 사이에 다정하고 애틋했던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타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 몸을 꼭 붙이고 그의 얼굴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어느새 부쩍 늙어 보였고 남편은 예민하고 변덕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거는 흥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타냐는 웃을 수도 노래할 수도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밤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닥칠 것 같아 잠들지 못했다. 그렇게 지쳐서 어느 날은 점심 이후 저녁까지 기절한 채 누워있기도 했다. 예배 도중 아버지가 우는 것 같아 보였고 지금 세 사람이 함께 테라스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부처나 마호메트, 셰익스피어는 참으로 운이 좋았어. 그들의 친척이나 의사가 그들의 황홀경과 영감을 치료하지 않았으니까. 코브린이 말했다. 마호메트가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브롬제를 먹고 하루 24시간 중 겨우 2시간만 일하고 우유나 마셨다면 그 위대한 남자는 개 한 마리만도 못한 흔적밖에 남기지 못했을 거야. 의사와 친척들은 결국 인류를 바보로 만들고 평범함을 천재라 우겨대며 문명을 망쳐놓고 말 거야.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나 해? 코브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격한 짜증을 느꼈고 더 말을 이어가다 실수할 것 같아. 급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고 열린 창문으로 담배꽃과 나팔꽃 향이 은은하게 흘러들었다. 달빛은 넓고 어두운 식당 바닥과 피아노 위의 푸른 빛의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쿠브리는 지난 여름 이 나팔꽃 향과 달빛이 스며들던 그날의 황홀한 기분을 떠올렸다. 그 기분을 되찾기 위해 그는 서재로 가서 진한 시가를 피우고 하인에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시가 맛은 쓰고 역겨웠으며 포도주 역시 작년의 풍미와 전혀 같지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끊었던 습관의 영향은 생각보다 커서 시가와 2모금의 포도주가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심장이 요동쳤다. 결국 그는 브롬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타냐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아끼세요.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에게 무언가 화가 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죽이고 있어요. 아버지 좀 봐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늙어가고 있어요. 안드류샤, 제발 하느님을 생각해서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아버지께 다정하게 대해줘요. 안 돼. 하고 싶지도 않아. 왜요? 타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며 물었다. 왜 그런지 설명해줘요. 그냥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야. 그뿐이요. 코브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그 사람 얘기는 그만두자. 어쨌든 당신 아버지잖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타냐는 관자놀이에 손을 대고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집안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당신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인데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하찮은 것들에 간섭하고 너무 하잘것없는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가끔은 당신이 맞나 싶어 놀라울 때가 있어. 자, 화내지 마. 제발 화내지 마. 그녀는 겁에 질린 듯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계속 말했다. 당신은 똑똑하고 착하고 고귀한 사람이야. 아버지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줄 거야.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잖아. 그분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느긋한 것뿐이야. 당신 아버지 같은 살찐 너그러운 얼굴을 한 손님 대접 잘하고 엉뚱한 구식 삼촌 같은 인물들은 한때 소설이나 희극에서 또 실제로는 나를 감동시키고 웃게 했지. 그런데 이제는 싫어졌어. 그들은 뼛속까지 이기주의자야. 가장 역겨운 건 그들의 잘 먹고 살찐 배부른 모습, 그리고 순전히 배부름에서 오는 둔하고 돼지 같은 낙관주의야. 타냐는 침대에 앉아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이건 고문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완전히 지쳐 말하기조차 힘들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겨울 이후로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어. 이건 정말 끔찍해. 하느님, 나는 너무 불행해. 그래? 물론 내가 헤롯 왕이고 너와 네 아버지는 불쌍한 아기들이지. 그렇겠지. 코브린의 얼굴은 타냐에게 추하고 불쾌하게 보였다. 미움과 비아냥이 섞인 표정은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이미 전부터 그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머리를 짧게 자른 뒤로 그의 얼굴마저 달라진 듯했다. 타냐는 그에게 상처 줄 말을 내뱉고 싶었으나 곧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반감에 스스로 놀라 겁이 나서 침실을 빠져나왔다. 코브리는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받았다. 취임 연설은 12월 2일로 정해졌고 그 사실을 알리는 공고가 대학교 복도에 붙었다. 그러나 약속된 날 그는 학생 감독관에게 전보를 보내 병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는 목에서 출혈이 있었다. 피를 자주 뱉었고 한 달에 2-3번 정도는 상당한 양의 피를 토해 극도로 쇠약해지고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 병은 그를 그다지 두렵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같은 병을 앓으며 10년 이상 살아왔고 의사들 또한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저 흥분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가능한 말을 줄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1월에도 같은 이유로 강의는 열리지 못했고 2월이 되자 강의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 결국 다음 해로 연기해야 했다. 그 무렵 코브리는 더 이상 타냐와 함께 살지 않고 자신보다 2살 많은 다른 여자와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기를 돌보듯 그를 보살폈다. 코브리는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였으며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그리고 그 친구 바르바라 니콜라 예브나가 크리미아로 여행을 가자고 하자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대로 동의했다. 그들은 저녁 무렵 세바스토폴에 도착해 하룻밤 호텔에서 쉬고 다음 날 얄타로 향하기로 했다. 긴 여정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는 차를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고 곧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코브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역으로 떠나기 1시간 전 그는 타냐에게서 편지를 받았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했고 그 편지는 여전히 그의 외투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뒤흔들었다. 코브리는 마음 깊이 이제 타냐와의 결혼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별이 돌이킬 수 없게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그 여자가 한때는 활기차던 그녀가 이제는 오직 또렷한 지성과 큰 눈만 남은 채 죽은 듯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자네가 되어버린 모습은 그에게 연민과 자기 혐오만을 불러일으켰다. 봉투 위의 그녀의 필체는 그가 2년 전 얼마나 잔혹하고 부당했는지 떠올리게 했다. 그때 그는 영혼의 공허함과 권태, 고독, 삶에 대한 불만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분풀이했었다. 그는 자신이 병을 앓는 동안 썼던 논문과 글들을 갈기갈기 찢어 창밖으로 던졌던 일도 기억해냈다. 조각난 종이들은 바람에 휘날려 나무와 꽃 위에 걸렸다. 그 글들 한 줄 한 줄에는 근거 없는 자만, 얕은 반항심, 오만함, 과대망상이 가득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의 결점과 악덕을 읽는 것처럼 불쾌했다. 하지만 마지막 원고까지 다 찢어 던지고 나서 그는 이유 모를 분노와 괴로움에 휩싸여 타냐에게 수많은 모진 말을 퍼부었다. 신이시여, 그는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던가.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상처 주기 위해 타냐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녀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예고르, 세면이 치는 절망에 찬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지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말을 잃은 듯 발을 구르며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본 타냐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끔찍하고 추한 장면이었다. 코브리는 편지의 낯익은 글씨체를 바라보며 그 모든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갔다.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바다 내음이 풍겼다. 눈부신 바다는 달빛과 불빛을 반사하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색을 띠고 있었다. 짙은 푸른빛과 초록빛이 부드럽게 섞여 있었고 어떤 곳은 마치 청동빛 유리처럼 푸르렀으며 또 어떤 곳은 달빛이 물로 변해 바다를 가득 채운 듯 보였다. 그 빛깔의 조화, 고요하고 장엄한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발코니 아래층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분명 저녁 모임이 열리고 있는 듯했다. 코브리는 마음을 다잡고 봉투를 찢어 열었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우리의 정원은 망가져가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역시 당신 탓이에요. 나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이 빨리 망하길 바라요. 아, 나는 너무 비참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 영혼을 불태우고 있어요. 저주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특별한 남자, 천재라 믿었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국 미치광이었어요. 코브리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던졌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스크린 너머에서 바르바라 니콜라 예브나가 자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아래층에서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호텔 전체에서 자신만 살아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다. 타냐가 불행과 슬픔에 짓눌려 그를 저주하며 파멸을 바라던 그 편지 때문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자꾸만 문 쪽을 흘끔거렸다. 마치 2년 전 그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산산이 부숴놓았던 알 수 없는 그 힘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그를 사로잡을 것만 같았다. 쿠브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 정신을 한 생각에 집중시켜야 했다. 그는 붉은 서류 가방에서 원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크리미아에서 심심할 때를 대비해 구상해둔 일종의 편집 작업에 가까운 작은 저작의 초안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이 계획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다시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듯했다. 원고를 바라보던 그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얼마나 하찮거나 평범한 행복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가. 예를 들어 40이 되기 전에 대학교 교수직을 얻고 평범한 교수로서 지루하고 밋밋하며 싱거운 언어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복하며 강의하는 그저 그런 학자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 그는 15년간 밤낮으로 공부하고 끔찍한 정신질환을 겪고 불행한 결혼을 치르고 수많은 어리석고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 지금 코브리는 자신이 평범한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에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 계획안은 그를 완전히 달래줄 수도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 바닥에 흰 조각으로 흩어진 편지가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다시 흐트러졌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편지 조각들을 주워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와 종이 조각들이 창틀에 흩어져 붙었다. 다시금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가까운 불안이 그를 덮쳤고 호텔 안에 자신 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코브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수많은 연푸른빛, 짙은 푸른빛, 터키석빛, 불꽃 같은 빛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덥고 숨이 막히는 밤이었고 잠깐이라도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나쁘지 않을 듯했다. 갑자기 발코니 아래층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두 여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노래를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한 노래였다. 한 소녀가 밤중의 정원에서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성해.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화로움이라 결국 그 소리는 하늘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코브리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잊고 지냈던 달콤하고도 황홀한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일렁였다. 그 순간 만 건너편에서 거대한 검은 기둥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회오리 바람이나 물기둥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호텔을 향해 다가왔다. 가까이 올수록 작아지고 어두워졌고 쿠브리는 간신히 몸을 비켜서 그것을 통과하게 했다. 수도사는 회색 머리가 드러난 채 검은 눈썹과 맨발,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한 모습으로 그 앞을 떠다니며 방 한가운데 멈춰섰다.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나? 수도사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코브린을 보며 나지막이 책망했다. 그때 나를 믿었다면, 당신이 천재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지난 2년을 이렇게 우울하고 비참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코브리는 이미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은 천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는 수도사와의 지난 대화를 생생히 떠올리며 말을 하려 했지만 피가 목에서 흘러 가슴을 적셨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셔츠 소매가 피에 흠뻑 젖었다. 그는 스크린 뒤에서 잠들어 있는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를 부르려 했지만 애를 써서 내뱉은 말은 뜻밖에도 타냐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팔로 몸을 지탱하며 다시 외쳤다. 타냐! 코브리는 타냐를, 이슬에 젖은 화려한 꽃들이 있는 그 큰 정원을, 울창한 소나무 뿌리가 뻗은 공원을, 호밀밭을,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젊음, 용기, 기쁨을, 즉 인생을 불렀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는 얼굴 가까운 바닥에 넓게 번진 피를 보았지만 너무 약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이 온몸을 채웠다. 발코니 아래에서는 여전히 세레나데가 연주되고 있었고 검은 수도사는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천재다. 다만 연약한 육체가 더 이상 그 천재성을 담아내지 못해 이렇게 죽는 것뿐이다.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가 잠에서 깨어 스크린 뒤에서 나왔을 때 코브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천재성과 광기의 경계에서 흔들리던 코브린의 삶은 결국 짙은 고독 속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작품이 남긴 깊은 울림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